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이경준 교수입니다. 오늘 한국 인공지능 기업의 국외 진출 전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주제의 강연은 어떻게 보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관련된 연구 논문을 2018년부터 발표를 했습니다. 2018년에는 중국 천진에서 열린 제20회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온 일렉트로닉 커머스에서 우리가 과연 아시아 회사들이, 아시아의 어떤 인터넷 회사나 디지털 회사들이 어떻게 글로벌라이제이션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컬래버레이션 할 것인가, 한국과 중국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사례 연구와 액션 스터디 연구에 대한 발표를 했고요. 2019년에는 한국 경영 커뮤니케이션 학회, 제주도에서 열린 학회에서 한국의 벤처들이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8월에 열린 제21회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온 일렉트로닉 커머스 부산에서 열렸는데, 거기서는 왜 그 넘버원 게임 포탈인 아워게임, 그 한국과 중국의 조인트 벤처인데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그것이 왜 실패했을까? 한국과 중국의 조인트 벤처였던 중국의 1위 게임 회사가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사례 연구 논문을 발표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10월에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세계 경영 커뮤니케이션 학회에서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디지털 비즈니스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중국에 진출한 네이버의 아웃게임은 실패했고, 그 실패를 딛고 네이버가 일본에 가서 라인을 성공시켰는데 왜 이것이 아웃게임은 실패했고 왜 라인은 성공했는가,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기존의 지난 3차 산업혁명에서 한국의 디지털 비즈니스가 중국 진출, 또 세계 진출, 일본 진출하는 가운데에서 실패한 사례, 성공 사례를 먼저 보고요. 그 뒷부분에는 인공지능 기업 사례를 보는 것으로 한국의 어떤 인공지능 기업이 국외 진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세요. 중국은요, 지금 구글과 페이스북을 한 15년 동안 본토에서 막고 있죠. 그래서 중국 회사들은, 미국 회사들이 최근에 여기 보시면 틱톡이나 위챗을 금지시켜도,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가 중국 회사인 틱톡이나 위챗을 금지시키거나 규제해도 할 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15년 전, 이미 한 2005년부터 구글과 페이스북을 메인랜드 차이나 중국 본토에서 막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반면 중국의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는 베트남이나 네팔이나 미얀마에 진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9년, 2018년에 많은 소식들이 뭐냐면은 베트남이나 네팔이나 미얀마가 알리페이나 위챗의 사용을, 베트남, 네팔, 미얀마 본토에서 사용을 금지한 거죠. 왜냐하면 조세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참 착한 나라예요.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다 규제하지 않고 있죠. 그다음 위챗페이, 알리페이 다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모든 것이 자유로워요. 그렇죠? 최근에는 심지어는 한국의 제로페이에 위챗페이와 알리페이를, 특히 위챗페이를 허용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서 좀 한국 회사들이 좀 섭섭해하는 거죠. 한국 정부가 투자한 그러한 비즈니스에 중국 회사를 그냥 껴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은 반면 어떠냐? 전 세계적으로 나갈 때 어땠냐? 상당히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거죠. 중국에서는 아웃게임이 실패했고요. 일본에서는 그 대신 라인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싸이월드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 6개국이 나갔지만 결국 실패했고, 한국 시장에서도 실패했죠. 오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공지능 기업들은 어떻게 글로벌라이제이션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2004년에 중국에 갔어요. 중국의 북경에 가서 그 중간촌에 보면 그 당시 아웃게임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왼쪽 지금 사진이 보면 당시 네이버에서 NHN에서 파견 나간 김정호 총경리죠. 당시 아웃게임 총경리의 사진입니다. 오른쪽은 제가 컴투스 중국에 갔던 사진이에요. 2004년에 주간 동아에 정호재 기자님과 같이 갔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 2004년부터 저는 이런 한국의 기업이 어떻게 중국, 일본, 전 세계에 퍼져나갈 것인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관찰해 왔습니다. 라인은 결국은 어때요? 성공했죠, 일본에서. 예, 오늘 이제 라인은 굉장히 성공 사례인데요. 오늘 제 강의 주제가 한국의 인공지능 기업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진출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패 사례로 보면 아웃게임, 싸이월드 같은 게 실패 사례라면 라인은 성공 사례입니다. 그런 것들 잘 보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4년 9월 20일에 포춘지의 기사인데요. 제목이 뭐냐면 저기 오른쪽에 제가 쓴 것처럼 브로드밴드 원더랜드 코리아라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2004년 당시는 한국은 디지털에서 가장 앞서 나간 나라였어요. 여기 보시면 한국 사람들이 2004년 9월에 이미 영화 전체를 다운로드해서 보고 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다 다운로드해서 몇 초 안에 다운로드해서 보고 있고 지하철역에서 중고생, 여고생들이 다 싸이월드라는 걸 하고 있다. 그래서 모바일 폰은 더 이상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운로드해서 멀티미디어를 보는, 그 다음에 대부분 절반의 인터넷 유저들이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다. 한국은 이렇게 당시에 YS, 김영삼 대통령, DJ,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거치면서 산업화와 민주화와 정보화를 같이 결합하는 굉장히 모범적인 모델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004년 당시에는 한국이 굉장히 앞서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이버와 한게임이 합쳐서 NHN이라는 회사가 나왔죠. NHN은 사실 네이버와 한게임, 이혜진 사장의 네이버와 김범수 사장의 한게임이 합쳐서 NHN은 거대 회사가 나왔고 2002년 10월에 NHN이 상장을 합니다. 저는 NHN의 주주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게임 회사와 포털 회사가 합병을 하면 시너지가 있다는 것을 네이버가 알아채고 중국에도 같은 모델로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당시 게임 1위인 회사인 아웃게임을 인수합니다. 아웃게임은 해옹이라는 회사가 1998년에 만든 해옹이라는 회사가 만든 게임 포털 사이트죠. 당시에 85%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었고 2억 명이 접속하고 있었고요. 매주 900만 명이 접속하는 엄청난 게임 포털 사이트였습니다. 근데 해옹이 약간 돈이 모자랐어요. 예, 상당히 그래서 뭔가 투자자를 찾고 있었는데 네이버가 중국 진출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죠. 2004년에 아웃게임은 네이버가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아웃게임이 NHN, 네이버와 한게임이 합병된 그 NHN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결국 NHN이 현재 네이버죠. 2004년에 아웃게임을 사는데요. 1000억 원을 내요. 그 1000억 원 누가 줬는지 아세요? 그 중에 500억을 미국 회사인 오버추어가 줍니다. 키워드 검색 광고 회사죠. 오버추어 USA의 지사인 오버추어 코리아가 500억을 선금으로 지급을 해줍니다. 그 돈을 가지고 결국은 아웃게임의 500억, 50%의 지분을 NHN이 갖게 됩니다. 결국 중국의 2억 명의 사용자를 가지게 되는 거죠. 당시 NC소프트나 플래너스 C나라든가 액토스 샨다 같은 경우는 조인트 벤처를 하지 않고 저스트 콜래버레이션을 했어요. 하지만 NHN과 아웃게임은 아예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CEO, NHN으로부터 CEO 아까 저 김종호 총경리 있죠. 당시 네이버의 부사장인 김종호 씨가 파견 나가서 사실상 한국인이 경영을 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한국 회사가 된 건데 중국의 규제에 의해서 한국 사람들이 100% 지분을 갖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아웃게임은 한국의 아웃게임은 약간 고스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도박이나 이런 게임도 온라인 갬블링도 많이 했는데 중국은 그게 규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포커나 이런 것들은 하기 어려웠다는 마작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한국에서의 약간 도박 중심의 또는 막 뭐죠? 화토 같은 게임 중심의 온라인 게임이 중국에서 안 통했다. 그런 규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참 안타까운 것은 한국에 성공한 게임을 중국에 가서 로컬라이제이션 해야 되는데 당시 NHN 사람들이 좀 약간 오만했나 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거 중국 사람들한테 맞게 커스터마이제이션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것입니다. 저 마지막 문장이 뭡니까? I never had a chance to touch a new game.
결국 아웃게임이 2010년에 그만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NHN이 이제 철수하는 거죠. 결국은 엄청나게 자기네가 샀던 그 1000억 밸류에이션과 훨씬 더 거기에 못 미치는 그러한 결과가 낳게 됩니다. 왜 아웃게임을 실패했는가? 크게 로컬라이즈는 실패했고 신뢰가 무너졌다. 그 다음에 내부 관리가 못했고 그 다음에 경쟁자가 있었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로컬라이즈는 랭귀지 프릭션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당시에 김정호 사장님을 제가 방문했는데 김정호 사장님이 이 아웃게임에서 중국인 그 직원들과 동시통역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좀 불안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코리안 CEO와 차이니스 디벨로퍼들이 동시통역으로 일하고 있다. 네이버가 만약 다시 한번 중국에 진출한다면 사장님은 한국 사람을 세울 게 아니라 중국 사람을 세우거나 중국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페이먼트나 UI가 너무 한국 스타일이었다는 거예요. 중국에 사업하면서도. 그다음에 중국 직원들은 상당히 임금에 민감해요. 근데 한국의 그 임원들은 야 충성해라, 회사에 충성해라 이렇게 그런 문화적 차이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NHN이 좀 실수를 해요. 어떤 새로운 게임에 대해서 당시에 아웃게임의 경쟁자인 텐센트한테 게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웃게임에 있는 경영진과 중국 경영진과의 어떤 신뢰가 무너졌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중국에 있는 직원들, 인터널 매니지먼트를 잘 못했다. 네 번째는 경쟁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웃게임을 결국 이긴 회사는 누구냐? 지금 세계 10대 기업이 된 텐센트가 된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제 아웃게임의 실패 사례를 얘기했는데 이번엔 라인의 성공 사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라인은 지금 일본의 넘버원 모바일 메신저, 이거 일본의 카카오톡이죠. 그죠? 위챗은 중국의 카카오톡이죠. 이 넘버원이죠. 카카오톡은 한국의 넘버원이지만 라인은 일본의 넘버원이죠. 한 게임이 2000년에 세웠고요. 네이버는 중국 진출을 굉장히 처음부터 시작을 했어요. 2001년에 이미 네이버 재팬을 일본 진출을 위해서 네이버 재팬을 했고요. 하지만 실패했어요. 2005년에 네이버 재팬의 서치 검색을 중단하고 2006년에 겨우 네이버 재팬을 클로즈합니다. 그 다음에 2010년은 심지어 네이버는 당시 유명한 포털이었죠. 라이브도어를 어콰이어 인수하기도 해요. 근데 2011년에 결국은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일본에서 시작합니다. 한국에서는 2010년에 이미 난리가 나죠. 카카오톡으로. 그리고 결국 네이버 재팬 서치도 2014년에 스탑해요. 하지만 2016년에 라인은 결국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대성공을 이루죠. 지금 일본 최고의 인터넷 기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랬느냐? 성공 요인은 크게 로컬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문화적인 것에 잘 맞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자체가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오리엔트했다. 인적 구성도 그랬고 문화도 그랬고 시스템도 그랬다는 것이고요. 상당히 디자인에 신경 썼다라는 거. 그 다음에 CEO가 확실한 커미트먼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런 애니메이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모티콘, 이모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결국은 서버 버든과 트래픽 버든을 줄이면서, 왜냐하면 사진을 많이 공유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거 뭐야? 또 수익 모델이 되죠. 이 이모티콘은. 이런 성공을 거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 컬러풀한 이모티콘이나 카툰, 만화 캐릭터를 함으로써 라인이 굉장히 성공하게 됐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다른 곳에서는 성공을 못했지 몰라도 일본에서는 크게 성공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운이 좋은 건 2011년에 아시다시피 3월 달에 동북 대지진이 일어나죠. 정말 슬픈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위크타이, 페이스북처럼 약간 가벼운 인간관계보다는 스트롱 타이를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카카오톡은 친한 친구들과 하게 되죠. 페이스북은 조금 넓게 사귈 때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보다 오히려 라인과 같은 걸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 그럼 라인은 한국 회사냐? 우리 한국 사람들 보기에는 라인은 네이버 이해진 사장, 네이버 사람들이 만든 거니까 한국 회사지만 라인은 사실은 일본 기업이죠. 일본 도쿄에 본사가 있고 의사결정 체제도 그다음에 이사회 구성원도 가반수가 일본인이고 일본의 법률에 따라 관리 운영되고 세금도 일본에 납부하고 있다는, 결국은 이해진 사장이 생각하기엔 라인은 일본 기업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로컬라이제이션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2021년에 라인에 갔었어요. 일본의 어디죠? 동경의 오모테산도인가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갔더니 CEO도 일본 사람이고 대부분의 임원이 다 일본 사람입니다. 그죠? 참 재밌는 건요. 이거 한국 회사가 처음에 만드니까요. 일본 사람이 어플라이, 회사 지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가 이 라인을 좀 더 인터내셔널한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평적 문화와 자율적 문화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일본인이라는 외국인들이 라인에 조인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멤버들 자체가 여러 나라에서 온 멤버들이 되니까 서비스 자체가 멀티내셔널하게 됐다. 그래서 멀티랭귀지가 굉장히 쉽게 빨리 구현됐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성공 요인은 원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싸이월드는 참 아쉽지만 미국에 나갈 때 사이트를 새로 구축했어요. 지금 상황 너무 아쉽죠. 한 사이트로 만들어서 원 플랫폼으로 갔어야 되는데 페이스북은 원 플랫폼이잖아요. 라인도 원 플랫폼인데 예, 싸이월드는 그런 실수를 했고 라인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싸이월드의 실패 사례를 보죠. 싸이월드는 세계 최초의 성공한 소셜 미디어였죠. SK텔레콤, SK그룹이 인수를 했고요. 마이스페이스나 페이스북 같은 미국 회사도 싸이월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 대만, 중국, 베트남, 미국, 독일에 나갔고요. 제가 독일에 싸이월드를 마케팅하기 위해서 제가 뒤셀돌프에 비행기 타고 간 적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페이스북이 결국은 심지어는 한국에서의 싸이월드 마켓 쉐어까지 없애버렸고요. SK는 결국은 싸이월드를 팔아버렸죠. 왜 이렇게 실패가 일어났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UI와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UI는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미니홈피로 만족을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만족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원 플랫폼을 하지 않아서 네트워크 이펙트를 일으키지 못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 강력한 경쟁자가 있었다는 거죠. 페이스북이라는. 하지만 라인은 상당히 쉽고 단순한 그러한 디자인으로서 여성과 40대 이상한테 어필했고 디자인 오리엔티드 컬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디자인 퍼스트, 디벨롭 레이터. 그래서 많은 의사결정을 디자이너한테 줘서 디자인 중심의 서비스를 했다는 것이고요. 이해수 사장님이 한동안 다 한국에 있지 않았죠.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계속하고 있었던. 지금 이혜진 사장 어디 있습니까? 유럽에 주로 있으면서 유럽 진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애국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라인의 경쟁자는 당시 통신사였는데 통신사는 그 SMS 단문 서비스를 했는데요. 상당히 비싸고 불편한. 그리고 아시다시피 SMS는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문자 서비스 수익을 갉아먹기 때문에 이러한 카카오톡이나 라인에 열심히 경쟁하지 않았죠. 그러는 바람에 라인이 결국은 퍼스트 히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네이버라는 회사에서 중국 진출한 아웃게임과 일본에 진출한 라인이 성공과 실패와 성공이 극명하게 갈려졌는데요. CEO를 보면 아웃게임의 CEO는 한국 사람이어서 중국 진출했는데 중국 사람이 했어야 되는 거죠. 라인의 CEO는 일본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중국의 어떤 팀은 너무 균일했어요. 하지만 라인의 팀은 다국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언어적으로 봐도 CEO는 중국 사람과 한국말로 얘기를 해서 동시 통역을 했죠. 하지만 라인의 경우는 일본 사람이 일본 직원들과 일본말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라인의 성공에 영향을 미쳤다. 그럼 카카오와 라인의 또 공통점과 다른 점을 보면 카카오는 상당히 쉽고 단순하고 무료로 했고 스티커, 이모티콘, 캐릭터가 있었고 시장의 퍼스트 히터가 됐고 그 다음에 기존의 통신사들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는데 그런 것이 공통점이고요. 라인의 특별한 장점으로 보면 라인은 카카오에 비해서 훨씬 더 다이버스하다. 다국적 팀이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중요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아웃게임과 라인과 싸이월드 사례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결국 로컬라이제이션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로컬라이즈를 잘하든지 아니면 다이버시티를 허용해라라는 거고 CEO가 잘 커미트먼트 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는 것이고 처음부터 본투비 글로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컬하게 서스테이너블 할 수 있게 처음부터 디자인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차이나와 재팬과 코리아는 어떻게 보면 같은 아시아 회사의 처지로서 협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중국, 일본, 한국은 역시 전 세계 사람들은 아직은 어려운 언어입니다. 오히려 미국에서 시작한 회사들은요, 페이스북, 야후, 구글, 아마존 훨씬 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쉬워요. 하지만 아시아 회사들은 아직은 어렵습니다. 알리바바 한번 보세요. 알리바바 마인. 옛날에 잭 마라 그랬죠. 중국이 힘이 없을 때는 미국식 이름이었습니다. 잭 마. 하지만 중국이 이제 힘을 가지니까 요즘 마윈이라고 그러는데 그 마윈이 원래 직업이 뭡니까?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알리바바의 성공에도 그 영어가 들어있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저는 아시아의 벤처들은 서로 본투비 글로벌해야 된다.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글로벌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우리는 컬래버레이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조직과 서비스 디자인 자체가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멀티내셔널과 인터내셔널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기존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인공지능 기업은 역시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기업의 글로벌라이제이션 전략을 따라가야 됩니다. 제 이 화면은 뭐냐면요. 3차 산업혁명의 발전 과정에 전사상 거래, 키워드 검색 광고, 휴대폰 소액 결제, 컨텐트 매치, 온라인 게임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다날과 모빌리언스도 세계 최초의 한국에서 탄생한 모델인데요. 한국 특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글로벌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아쉽죠. 아웃게임 아까 실패했죠. 중국의 텐센트가 결국 이겨서 세계 10대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싸이월드 세계 최초로 성공한 소셜미디어인데 페이스북이 이겨가지고 세계 5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만 라인은 어떻습니까? 네이버가 세운 일본 최고 인터넷 기업이 됐고 야후 재팬과 합병하면서 지금 아시아 최고의 인터넷 기업으로 성장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최근에 썼던 글이 올해 썼던 글이 인공지능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목표와 과제는 우리 2000년에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이 한국에서 있었다는 것이 한국의 역사적 행운이라는 거예요. 결국 2040년에 세계 10대 기업의 3, 4개를 한국이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뭐 정부가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민간이 해야 돼요. 인프라, 사회 기풍이 필요하고 인력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가장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개발해 나가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만들어가는 전략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20년 뒤인 2040년에는 지금 잘 모르는 새로운 기업 최소 5개가 세계 10대 기업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 그래서 한국은 2040년에서 세계 10대 기업을 최소 3개는 만들어내는 데는 각오에 뛰어야 된다. 오늘 강의도 사실 제가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이런 강의 의뢰가 와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정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국민이 하는 거고 민간이 하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들이 그동안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알랩이라는 한국 회사가 있었어요. 제조기업의 품질 관련 회사인데 작년에 미국 회사 코그넥스에 한 2,300억에 인수가 됐습니다. 아깝죠. 한국에 잘 나가는 벤처, 인공지능 벤처 수알랩이 미국 회사 코그넥스에 인수됐는데 그러면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인수시킨 게. 저는 잘한 걸로 봅니다. 왜냐? 이 수알랩은 계속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회사였다라는 것이 저의 분석입니다. 수알랩이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용역하지 않고 제품을 팔면 그 제품을 산 기업들이 알아서 인공지능에 기반한 품질 관리를 할 수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것이 완벽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기업 코그넥스에 잘 팔았다라는 것이 저의 현실적 평가고요. 의료 분야에서는 지금 잘 나가는 회사가 뷰노죠. 여기 보시면 손가락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 뼈 나이를 알아내는 건데요. 사람보다 잘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사람보다 잘하는데 그러면 의사를 대체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시스템을 의사한테 주면 의사가 컴퓨터보다 잘하고 AI보다 잘하고 시간도 많이 절약한다는 거죠. 이런 논리를 개발해서 병원에 파는 것입니다. 이런 메디컬 AI 회사인데요. 상당히 간단하고 증명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메디컬 도메인에 포커스했고요. 가장 명확한 베니핏을 줬죠. 정확도를 높이면 되는 거죠. 뼈 나이를 정확하게 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회사라는 건 사람을 흉내내는 회사가 아니라 어떤 주어진 목표를 최적화하는 회사고요.
또 재밌는 건 사람을 대체하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을 도와주는 회사로서 포지셔닝 했다는 것이죠. 제가 올해 한 8월부터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것이 한경비즈니스의 이경전이 만난 AI 프론티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첫 번째 저희가 다룬 회사가 이 뷰노라는 회사입니다. 이 뷰노라는 회사는 아까 보시면 어떻게 아산병원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특허도 아산병원과 같이 하고요. 그리고 수익도 아산병원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병원에 파는 AI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병원과 협력해서 같이 특허하고, 그것이 다른 병원에 팔렸을 때 수익을 쉐어하다 보니까 병원들이 뷰노와 굉장히 같이 일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뷰노는 이런 여러 가지 사례에 안저 분석이라든가 또는 아까 손가락, 그 뼈 나이, 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중환자실에 있는 어떤 심정지 가능성을 미리 예측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의 여러 의료기기에 지금 진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그 뷰노는 결국은 이 인공지능 의료가 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냈고, 한국에서 이러한 회사들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한국의 의료 산업이 매우 발전해 있고 병원의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을 대체한다는 논리를 만들지 않고 사람을 도와준다는 논리를 만들었다는 거고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한국에서 원격 의료가 지금 제대로 허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B2B 사업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뷰노도 앞으로 규제 환경이 변하게 되면 B2C, 이제 중국의 아이카보넥스라든가 에이다케어라든가 영국의 딥마인드의 딥페이션트라든가 미국의 유나이티드 헬스라든가 에이투블루 같은 에이블2 같은 이러한 디지털 미, 헬스 분야의 디지털 미 분야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인터뷰를 했을 때 뷰노는 한 번도 용역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서비스는 클라우드화 되어 있다. 그 병원에 어떤 시스템을 깔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서 글로벌라이제이션 하고 있는 한국의 강력한 의료 시스템 토양에서 AI 기업을 설립하고 대형 병원과 협력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고요. 의사들의 진단이나 처방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고 AI가 의사를 없앤다는 식의 오해를 불식했다는. 사업 초기부터 용역을 하지 않았다. 플랫폼 모델을 고수했고 공급자와 수요자가 될 병원의 인센티브 구조를 이해하고 시장을 개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용역에 집중하는 AI 회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만들고 그다음에 플랫폼으로 가는 그런 AI 회사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례는 위드죠. 가장 현재 글로벌화를 제일 잘하고 있는 한국의 인공지능 기업입니다. 주로 에듀테크인데요. 처음에는 산타토익이라는 토익 서비스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산타토익을 사용하면은 예상 점수가 잘 예측이 되는 거예요. 저희 연구실에 있는 어떤 학생이 산타토익을 썼는데요. 산타토익에서 너 앞으로 토익 시험 보면 915점 맞을 거라고 예측을 했대요. 근데 실제 시험을 보니까 915점을 맞았다고 며칠 전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상 점수를 예측하는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목표 실력까지 도달하는 데 시간을 최소화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투자 유출 벌써 844억을 했고요. 저는 이 회사가 영국의 딥마인드,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보다 더 훌륭한 회사다. 왜? 딥마인드는 아직 상업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리드는 하나의 기계학습 엔진으로 토익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지금 GRE, GMAT 여러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위에서는 처음부터 기술 중심적 사고를 했어요. 여러분들 글로벌라이제이션 가려면 기술이 세야 됩니다.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여기서는 좋은 문제를 추천해 주거든요. 문제를 추천하는 것은요, 실수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결국 AI 기술이라는 것이 실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실수를 해도 괜찮은 분야에 집중해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장영준 대표는 좀 안타깝지만 UC 버클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경험을 했고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까? 이 글로벌라이제이션 가려면 실리콘밸리 경험을 꼭 해야 됩니까? 아주 큰 도움이 된 건 확실하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만약 나는 실리콘밸리 출신이 아니다. 뭐 실망할 건 아니지만
어떻게 그걸 보완해서 정말 글로벌로 갈 수 있을지를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루이드는 하나의 기계학습 엔진으로 한국과 일본의 토익 시장, 공인중개사 시장, GRE, 지메트 등 다양한 시장을 지금 섭렵해가고 있는 무서운 기업이고요.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 엔진을 보유하고 AI 연구와 사업 발전에서 교육 플랫폼 이디넷, 최근에 이디넷 챌린지라는 걸 좀 해서요. 내년 1월까지 여러분들 이디넷에 있는 데이터를 잘 분석하시면 10만 불,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 정도를 그 공모를 했죠. 한번 찾아보세요. 이디넷 챌린지라고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걸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뭐 이렇게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세계 각국의 교육 기관들과 일하고 있는 지금 엄청난 글로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한국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요, 비프로11입니다. 축구 영상을 분석하는 회사예요. 제가 강현욱 대표님이랑 최근에 인터뷰를 했고요. 이미 한경비즈에서 이번에 나왔는데요. 재밌는 게 이 회사가 한국의 K리그를 섭렵한 다음에 독일로 갑니다. 독일에 갔더니 독일의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가격이나 미국이랑 달라요. 유럽은 가격보다는 신뢰나 관계를 중시한다라는 거죠. 그다음 재밌는 거는 이게 한 국가라는 개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축구 경기는 한 나라끼리만 합니까? 아니죠. 챔피언스 리그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월드컵 다 여러 국가가 하고 여러 리그들이 막 섞여서 하기 때문에 이건 동시다발적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비프로11은 지금 굉장히 많은 나라에 이미 12개국에 700개 팀에 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여보세요. 맨 마지막 줄. 직원 규모가 인턴까지 포함해서 81명인데 이 중 약 60%가 외국인이고 이 강현욱 CEO는 세일즈를 하지 않는다. 세일즈 누가 합니까? 비즈니스는 누가 하냐? 철저하게 현지인이 한다라는 것이죠. 비프로 컴퍼니는 스포츠계의 구글을 지향한다. 저는 될 것 같아요, 진짜. 경기 분석을 위한 인프라, IoT 산업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인공지능화 기술과 사람을 무조건 100% 인공지능이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협업하면서 실제 성과를 내고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퍼져나가는 원리와 유사하게 자연스럽게 지금 세계 시장을 빠르게 선점해 나가고 있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국내에 안주하지 않고 바로 시장이 큰 세계로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독일로 갔지만 이번에는 이제 런던으로 옮깁니다. 그 다음에 독일에 가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네 번째 줄. 우리가 처음 유럽에 진출했을 때는 데이터 분석 영역에서 시작했지만 현장에서 중요한 거는 영상 촬영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한국에서 다 테스트해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독일 가가지고 거기에 리드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오히려 더 멋진 회사로 변신해버린 거예요. 한국에서는 오히려 촬영이 이슈가 아니고 분석이 이슈였다는 거고요. 독일에 갔더니 분석이 이슈가 아니라 촬영 이슈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 개의 카메라를 운동장에 붙이고 설치하게 되는데요. 그 카메라 한번 붙이고 나니까 경쟁자가 이제 그 카메라를 뛸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 아주 재미있는 사례입니다. 제가 최근에 아마 오늘 이 강의가 언제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 주에 한국의 AI 대표적 기업 25개를 발표해요. 약간 리스트가 바뀔 수도 있지만 여기 지금 샌드버드가 1등이네요. 루이드, 베어로보틱스, 비프로 컴퍼니, 파운트, 뷰노 이렇게 쭉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이 리스트에 없는 회사들도 앞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세계 10대 기업, 세계 100대 기업으로 한국의 인공지능 기업들이 정말 많이 성장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뒷부분에서는 루이드와 비프로 컴퍼니, 그다음 뷰노의 사례를 말씀드렸죠. 그 회사를 어떻게 글로벌라이제이션 하고 있고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한국의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사업, 여러분들이 소속한 회사가 어떻게 글로벌로 갈 것인지. 한국은 이미 지금 세계 10위 안에 드는 강대국이 돼가고 있습니다. 점점. 그죠? BTS가 있고요. 이미 그런 걸 보여줬죠. 삼성전자가 있고. 이제는 한국의 인공지능 기업들이 세계 1위를 목표로 가고 있고 지금 오늘 소개된 기업들이 지금 각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한 실패와 기존의 실패, 싸이월드와 아웃게임의 실패, 라인의 성공,
그다음에 지금 뛰고 있는 회사들의 현황을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한국 인공지능 기업이 어떻게 글로벌라이제이션 할 수 있을까를 조금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